여러분 오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방은 그들을 테러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중동의 수백만 명은 그들을 저항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직, 같은 행동,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름. 이것이 헤즈볼라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세계의 균열입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이스라엘의 공습이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을 때 수십 년을 이어온 이 조직이 마침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연이은 공격 2025년 6월의 12일 전쟁. 많은 분석가들이 헤즈볼라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헤즈볼라를 이해하려면 레바논의 역사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조직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의 시아파 공동체는 수십 년간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레바논의 권력 구조는 종교 종파에 따라 분할되었지만 시아파는 마론파 기독교인이나 수니파에 비해 오랫동안 약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레바논 남부와 베카 계곡의 시아파 밀집 지역은 인프라가 부재했고 국가의 보호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변곡점은 두 번 왔습니다. 첫 번째는 1979년 이란 혁명이었습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은 서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의 언어를 새로 정의했고 중동 전역의 시아파 집단에 이념적 불꽃을 댕겼습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성직자와 무장 집단들에게 훈련, 이념적 지원,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1982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PLO 기지를 분쇄한다는 명목으로 레바논을 침공했습니다. 레바논 남부가 파괴되었고 시아파 공동체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분노 위에서 흩어져 있던 시아파 무장 집단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헤즈볼라가 탄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원을 받아 헤즈볼라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첫 번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중동 개입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저항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장 저항이 헤즈볼라의 핵심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지역 전체를 뒤흔든 건 2000년이었습니다. 거의 20년간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던 이스라엘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것을 수십 년의 게릴라 전쟁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랍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전까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후퇴시킨 아랍 주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산 나스랄라의 이름이 레바논을 넘어 중동 전역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6년 뒤 헤즈볼라는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06년 33일 전쟁.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를 납치하자 이스라엘은 대규모 공습과 지상 침공으로 응답했습니다. 레바논이 불탔고 수천 명의 민간인이 피랑일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휴전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로켓을 계속 쏘았습니다. 레바논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많은 아랍인들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군을 막아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인식이 헤즈볼라의 정당성과 인기를 폭발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2011년 시리아 내전이 터지면서 헤즈볼라의 성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이 붕괴 위기에 몰리자 헤즈볼라는 수천 명의 전투원을 시리아로 보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이 참전은 헤즈볼라의 군사적 역량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도시전 광역작전, 현대 무기 운용 등 모든 것을 실전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저항이라는 명분 뒤에서 종파 내전에 개입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2024년 나스랄라의 죽음은 상징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헤즈볼라의 얼굴이었고 아랍 세계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의 군사 지휘 체계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정치 네트워크도 살아남았습니다. 1992년부터 레바논 의회에 진출해온 헤즈볼라는 2022년 선거에서도 13석을 유지했습니다. 지배 지역에서 학교, 병원, 경제 지원,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헤즈볼라를 국가 안의 국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레바논인들에게 헤즈볼라는 정부보다 더 실질적인 보호자입니다. 군사 능력도 진화했습니다. 수만 명의 전투원과 예비 전력, 장거리 로켓, 정밀 유도 미사일, 대함 미사일, 방공 시스템, 드론. 최근 분쟁에서 헤즈볼라는 광섬유 기반 FPV 드론을 도입했습니다. GPS 재민기 통하지 않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 기술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술이 한반도에서 중동으로 그리고 다시 레바논 전선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현재 이란, 하마스, 이라크 무장 집단, 예멘의 후티와 함께 저항의 축의 핵심 기둥으로 기능합니다. 직접 싸우기도 하지만 이란의 전략적 의도를 지역 전체에 실어 나르는 매개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시각에서 헤즈볼라의 40년 역사는 비국가 무장 세력의 복원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수십 년간 이 조직을 약화시키려 했음에도 헤즈볼라가 살아남은 것은 군사력만으로는 이념과 사회 네트워크에 뿌리를 둔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반도에서도 북한의 대남 전략이 단순한 군사 위협을 넘어 정보 공작과 사이버 침투, 그리고 이념 전파로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교훈은 직접적입니다. 적은 탱크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헤즈볼라 같은 비국가 무장 조직이 앞으로도 중동 안보의 핵심 변수로 남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